평사리, 어둠의 발소리 최서희 회고. 서기 1897년.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이 막 세워지려던 그 격변의 해, 가을. 나는 이 땅에 태어났다. 하동 평사리. 섬진강이 굽이쳐 흐르고 수만 평의 드넓은 논밭이 펼쳐진 곳. 사람들은 이곳을 두고 꿈틀거리는 생명력 그 자체라고 했으나 나에게 평사리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으며 5대에 걸쳐 쌓아 올린 최참판댁의 영화는 마치 폭풍 후 직전의 고요함처럼 불안하고 차가운 권위의 탑이었다. 나는 최참판댁의 마지막 독자 서희. 땅의 주인이라는 영광과 동시에 그 모든 토지 위에 드리워진 비극을 짊어지고 태어난 아이. 나는 금빛 추수와 잿빛 비극을 모두 보아야 할 운명이었다. 어린 시절의 모든 풍경은 웅장한 기와 지붕 아래서도 늘 어딘가 텅 비어 있는 듯한 쓸쓸함이었다. 고운 비단옷은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격리하는 차가운 갑옷과 같았다. 최참판댁이라는 거대한 감옥. 나는 그 안에서 침묵을 배웠고 눈빛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법을 먼저 익혔다. 내가 세상의 모든 어둠과 비극을 감당해야 하는 최참판댁의 마지막 독자라는 사실을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알았던 것만 같다. 곧 이 집의 흙 속에 묻힌 비밀들이 썩어오르며 모든 영화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잔혹한 예감. 나의 삶은 거대한 뗏목이 시대의 강물에 휩쓸려 가는 것처럼 처절하고 외로운 여정이었다. 나를 지켜줄 울타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스스로 단단해져야 한다는 잔혹한 숙제만이 남았다. 내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 안채는 햇살이 잘 들지 않는 닫힌 공간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의 일상은 더욱 옥죄는 듯 엄격한 예법과 침묵의 권위로 가득 찼다. 나는 나의 나이보다 더 많은 무게를 짊어져야 했다. 나의 할머니 윤씨 부인은 이 집의 권위 그 자체이셨다. 평생을 기도의 연불과 엄격한 절제로 사셨던 분. 사람들은 그분을 두고 정숙하고 강인한 기둥이라 칭송했지만 나는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심연을 들여다보는 듯했다. 할머니의 눈빛은 늘 깊은 수심에 잠겨 계셨고 그 안에는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고통과 회한이 서려 있었다. 그 고통의 근원을 알지 못했던 어린 나는 그저 그 고요함이 무서웠을 뿐이다. 아버지 최치수는 그 엄격하고 뒤틀린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남자였다. 그는 병약했고 늘 불안에 떨었으며 신경질적이었다. 그는 땅의 주인이면서도 땅에 대한 애착이나 의지가 전혀 없는 현실을 초월한 유약한 예술가 같았다. 사람들은 그가 5대 독자라는 핏줄의 무게에 짓눌려 있다고들 했으나 내 눈에는 그저 세상을 향해 벽을 쌓은 외로운 영혼으로 보였다. 그는 내가 아닌 딴 곳을 보고 있었다. 어쩌면 그에게 최참판댁은 족쇄였을 것이다. 왜 이 거대한 집은 이토록 고요하며 슬픔을 감추고 있는가? 왜 아버지의 눈빛은 늘 나를 피하고 허공을 응시하는가? 왜 할머니의 시선은 텅 빈 공허를 응시하는가? 어린 나에게 최참판댁은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나는 그 의문을 해소하려 했지만 이 집의 모든 역사는 죄의식과 체면이라는 깊고 어두운 장막 뒤에 숨겨져 있었다. 나는 내가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곧 온몸으로 겪게 될 줄은 그때 미처 알지 못했다. 나의 어머니 별당아 씨는 아름답고 고운 분이셨다. 아버지가 그녀에게 냉담할수록 어머니의 방은 쓸쓸했고 그 고요함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숨어 있었다. 그 쓸쓸함은 곧 깊은 공허가 되었을 것이다. 그 공허 속에 끼어든 그림자가 있었다. 바로 하인 구천이. 구천이는
벙어리 행세를 하며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아 했으나 그의 눈빛은 짐승처럼 날카롭고 강렬했다. 나는 어린 눈으로도 어머니와 구천이 사이에 흐르는 이상하고 긴장된 공기를 느꼈다. 그들 사이에는 금지된 욕망, 닿을 수 없는 연민, 그리고 지울 수 없는 운명적인 굴레가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집안 전체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다. 어느 밤 나는 깊은 잠에서 깨어 안 채 뒤뜰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흔들리던 골짜기의 초롱불. 그 불빛은 어머니와 구천이의 은밀하고 금지된 만남을 암시했고 그 불빛은 곧 최참판댁의 위태로운 평화를 불태울 불꽃이었다. 할머니 윤씨 부인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셨다. 그 침묵은 할머니의 비극적인 과거, 즉 동학첩주 김계주에게 겁탈당해 구천이를 낳았다는 끔찍한 비밀과 얽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윤씨 부인은 구천이를 향한 모성애와 이 집안의 체면, 그리고 죄의식 사이에서 평생 고통받았다. 이 묵인과 침묵이야말로 최참판댁을 집어삼킬 재앙의 씨앗이었다. 이 비밀이 폭로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임을 나는 알지 못했지만 공포는 이미 내 심장을 옥죄고 있었다. 최참판댁 안채가 얼음처럼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다면 대문 밖 마을은 생생한 욕망과 애환으로 들끓고 있었다. 나는 유모 공씨 할머니를 따라 가끔 몰래 장터의 활기와 마을 안악들의 수다를 엿듣곤 했다. 푼수 이미명의 떠벌림은 온 마을의 소문통이었고 서민들의 억척스러운 삶은 최참판댁의 비단 결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들의 말 속에는 우리 집을 향한 끝없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이 거대한 부가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라는 염세적인 시선이 담겨 있었다. 칠성이의 아내 월선이는 남편의 폭력과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꿋꿋이 방앗간을 지키며 삶을 이어가는 강인한 여인이었다. 상민 윤보는 천대받는 소작인이었으나 꿋꿋했고 그의 삶에는 흙냄새 나는 정직함이 있었다. 중인 문의원은 마을의 지식인이자 의원으로서 격변하는 시대를 온몸으로 겪고 있었다. 그들은 최참판댁이라는 거대한 권력에 기대어 살면서도 동시에 그 권력의 무게에 짓눌린 채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이들의 고통은 곧 시대의 고통이었고 그 고통은 언젠가 폭발할 힘을 응축하고 있었다. 그해 마을에서 열린 오강대놀이는 유난히 음산하고 해학적이었다. 양반들을 조롱하고 세상을 풍자하는 그들의 몸짓은 마치 곧 닥쳐올 비극의 전조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은 웃었지만 나는 그 탈 뒤에 숨겨진 민초들의 비통함과 분노를 보았다. 그것은 곧 최참판댁의 낡은 권위가 무너질 때를 예고하는 비명이었다. 어머니가 구천이와 함께 도망친 후 집안은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 틈을 노린 악의 무리들이 독버섯처럼 피어났다. 아버지의 육촌이었던 김평사는 물의 배를 이끌고 우리 집 재산에 눈독을 들이는 악당이었다. 그는 폭력적이고 무지했으나 탐욕만은 대단했다. 그리고 가장 교활하고 무서운 인물은 외지에서 흘러들어온 귀녀였다. 귀녀는 천민 출신으로 자신의 미모와 악랄함을 이용해 아버지에게 접근했고 자신이 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속여 최참판댁의 주인이 될 야심을 품었다. 나는 그 여자의 요염하고 탐욕스러운 눈빛에서 독사를 보았다. 그녀는 복수심과 출세의욕으로 가득 찬 시대를 잘못 만난 마녀와 같았다. 귀녀는 아버지 최치수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괴롭혔다. 그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병약하고 유약한 나의 아버지에게서 땅의 소유권을 빼앗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이미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였고 이 악당들의 먹잇감이 되기에 완벽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짐을 회피하려 했고 그 회피가 결국 자신의 파멸을 불렀다. 세상의 변화는 주막에서도 격렬하게 느껴졌다. 사냥꾼 강포수는 산속 깊이 숨어 세상을 등진 듯한 고독한 인물이었고 계명 양반들은 새로운 문물과 사상을 이야기하며 이 낡은 시대를 부정했다. 모든 것이 격변하고 있었다. 나는 땅만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땅을 둘러싼 인간의 탐욕은 그 땅마저도 흔들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을 것이다. 결국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비극이 현실이 되었다. 아버지 최치수는 결국 살해당했다. 김평상과 칠성이가 귀녀의 사주를 받아 저지른 잔인하고 끔찍한 살해였다. 그들이 노린 것은 오직 하나, 최참판 댁의 광대한 토지였다. 아버지의 피가 마르기도 전에 평사리는 피바람이 불었다. 나는 어린 나이에 세상에서 가장 큰 공포와 절망 그리고 복수심을 동시에 맛봐야 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서울에서 나의 친척 조중구가 사자처럼 내려왔다. 그는 겉으로는 상주 행세를 했으나 그의 눈빛은 이미 집안의 모든 재산을 탐하고 있었다. 그는 합법적인 절차를 가장하여 아버지의 빚을 빌미로 최참판 댁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집안의 대소사를 장악했다. 그는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재물을 긁어모았다. 나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나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나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조중구가 나를 멸시하며 토지 소유권을 빼앗으려 했을 때 나는 어린 몸으로 처음으로 그에게 대항했다. 나는 이 땅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나의 이 첫 논쟁은 무력했으나 내 안의 강인함을 깨우는 선언이었다. 나는 살아야 했다. 복수해야 했다. 그 모든 비극 속에서 나는 정신을 차려야 했다. 나는 꿈속에서 수미산을 보았다. 불가능할 것 같은 거대한 산. 그것은 나의 삶이 될 투쟁의 산, 내가 반드시 넘어야 할 시련의 상징이었다. 그 꿈은 나에게 절망 대신 거대한 목표와 의지를 심어주었다. 마을의 무녀는 알 수 없는 예언을 했다. 그녀의 말은 헛소리 같기도 했으나 최참판 댁에 깃든 불길한 기운과 앞으로 닥칠 격변을 암시하는 듯했다. 나는 그 예언들을 이해할 수 없었으나 내 운명이 평범치 않음을 직감했다.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최참판 댁의 구전들. 그 안에는 할머니 윤씨 부인의 비밀, 그리고 이 집안의 핏줄에 얽힌 저주와 광기가 담겨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구전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운명에 대한 경고임을 깨달았다. 비극이 끝난 후에도 풀리지 않는 의문은 계속되었다. 나의 어머니 별당아 씨와 하인 구천이는 어디로 갔는가? 그들은 최참판 댁의 재앙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사람들은 그들이 도망쳤다고 했지만 나는 그들의 도피가 아버지의 죽음과 묘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들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뒤흔든 태풍의 핵이었다. 할머니 윤씨 부인은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의 실종 앞에서 더욱 침묵하셨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할머니의 깊은 회한과 고통을 읽었다. 구천이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비밀, 그리고 그 구천이가 어머니와 함께 사라짐으로써 할머니는 이 모든 비극의 죄책감을 스스로 짊어지신 듯했다. 그 비밀은 이 집의 흙 속에 깊이 뿌리내린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저주였다. 조중구는 나를 완전히 짓밟고 이 땅에서 쫓아낼 계획까지 세웠다. 그는 나에게 다리가 불편한 사람과 강제로 결혼시켜 나의 토지 소유권을 완전히 빼앗으려 했다. 그는 나를 멸시하며 말했다.
어린 계집애가 무슨 땅 타령이냐. 하지만 조중구의 완전한 성공은 번번이 실패했다. 나를 지켜주던 셋째 하인 김길상이 있었다. 그는 나보다 4살이 많았지만 어린 내 눈에도 그는 이미 어른처럼 신중하고 속 깊은 사람이었다. 그는 나의 그림자이자 나의 방패이자 나의 칼날이었다. 길상은 나의 명령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계획을 이해하고 지지했다. 우리는 조중구의 감시를 피해 탈출을 준비했고 그 과정에서 길상은 나에게 세상의 이치와 생존의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나에게는 더 이상 나약한 아씨의 눈물이 없었다. 나는 무너지는 가문의 마지막 주인으로서 냉철해져야 했다. 나는 이 땅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설령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돌아와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이 결의는 나를 강인하게 만들었다. 평사리를 떠나는 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투쟁의 시작이었다. 할머니 윤씨 부인은 내가 떠나는 것을 보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다만 그 텅 빈 눈빛 속에 나에게 모든 희망과 가문의 숙명을 걸고 계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분은 내가 반드시 살아남아 가문의 대를 이을 것임을 알고 계셨다. 나는 길상 그리고 유모인 공씨 할머니와 함께 정든 평사리를 뒤로했다. 수백 년간 우리 가문의 역사가 깃든 곳. 섬진강을 건너고 산을 넘으면서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나약함이었다. 나는 최서희라는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낯선 땅, 간도의 용정촌을 향해 새로운 삶의 길을 나섰다. 간도 용정촌. 조선의 국경을 넘어선 조선인들이 새롭게 뿌리를 내리는 황무지. 그곳은 모든 것이 허허벌판이었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였다. 나는 15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이미 한 가문의 마지막 주인이자 모든 것을 잃은 채 복수를 꿈꾸는 투사가 되어 있었다. 나는 눈물 흘리는 대신 세상을 읽기 시작했다. 돈의 흐름, 사람들의 욕망, 시대의 경랑. 평사리에서 나는 유약한 아씨였으나 간도에서 나는 상인이자 전략가로 다시 태어났다. 빼앗긴 토지는 나의 숙명이었다. 나는 이제 토지 위에 서서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한다. 땅은 나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나는 그 땅에서 삶의 이유와 투쟁의 근원을 찾았다. 나는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토지 일권에서 최서희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가문의 몰락을 겪었습니다. 비극 속에서 그녀는 절망 대신 강인한 의지를 선택했고 복수와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간도로 떠났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낯선 간도 땅에서 상인으로 변신한 최서희가 어떻게 조중구에게 복수할 밑그림을 그리고 김길상과의 운명적인 사랑을 키워나가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시대의 경랑과 맞서 싸우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 일부 이권 기대해 주십시오.